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진행의 오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저희가 항상 오프닝을 많이 고민하는데요. 예. 요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결론은 또 얘기할 게 뭐 파월의 입에 이어서 근원 PC가 상승폭이 둔화되는 부분이 나타났다. 그리고 시장은 또 고용 보고서를 대기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와 관련된 얘기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지표도 사실 뭐 드라마틱하게 시장에 파급력을 미칠 만큼의 어떤 서프라이즈나 악재가 되지는 않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재미는 참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소 투자의 기회를 찾는다면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네. 맞춰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하나하나 그래서, 볼까요? 네. 네, 저희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키워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저희가 저희? 준비한 브리핑의 키워드는요. 바로 저는 중소형 건설주 어제 또 뜨겁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준비를 가져봤고요. 네, 저는 이제 자동차 이슈가 눈에 띄어서 들어오기 직전에 미국 내에서 기사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어제 수출 데이터 세부 항목 보면 자동차 쪽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내용들 쭉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혼조 마감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 간밤의 흐름인데요.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나스닥 지수는 막판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다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11월 고용보고서 발표 하루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다. 예, 사실 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거래일에 뭐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장은 환호했다. 그렇지만 뭐 새로운 내용은 없었고 지난번에 FOMC 회의 때 했던 내용의 반복 수준이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급등의 이유 중에서 하나가 월말 포지션 정리의 영향이라는 일각의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말에 우리나라도 MSCI 리밸런싱의 이제 기계적인 순매수, 외인의 자금 유입 이것 때문에 또 급등을 했었잖아요.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다시 한번 세팅을 딱 시작을 하면서 출발 분위기에서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표가 두 가지가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물가와 연관돼 있는 생산자 물가지수 PCE 둔화세를 나타냈죠. 물가 잡히는구나 라고 반응이 되면서 국채금리나 달러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개장 전에 발표가 돼서 프리마켓 쪽에서 영향이 좋았는데요.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지표가 강세 흐름을 그때 당시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영향을 주면서 출발단에서 소폭의 플러스권은 유지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조업 지수가 위축세를 딱 보이자 순간적으로 수직 낙하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차분하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이 하나의 큰 특징이었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104포인트 정도까지 좀 밀려 있다라는 점 눈에 띄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눈치를 많이 보는 최근 장세 분위기이기 때문에 뭔가 속칭 가즈아를 외치는 그런 분위기는 좀 없었습니다. 그게 좀 아쉽긴 했는데 지수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근원 PC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CPI는 시장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죠.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사실은 그 연준이 보는 지표는 생산자 물가지수 PC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매 물가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도매 물가에 해당이 되죠. 선행 지표격으로 여겨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도 CPI에 이어서 확연히 이번에 좀 꺾여 있는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10월 데이터가 5% 근원 PC가 나왔고요. 그 전보다 이제 꺾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또 헤드라인 수치도 이번에 확연하게 내려오면서 인플레이션 정점 찍었구나라는 데 힘을 실어줬습니다. 물가는 잡히구나. 물가의 상승 압력은 줄어드는 모습. 그리고 나서 이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요. 네, 여기가 있네요. 보시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좀 떨어졌습니다만
2주 이상 계속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대형 기업들, 특히 빅테크에서 해고를 이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받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실업수당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거 보면서 연준이 금리 세게 못 올릴 거야로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립 이슈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11월 ISM 제조업 PMI 지수 중에서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데이터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구매자 관리자에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여러 항목들 질문을 던지면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나빠질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 정리인데 그 기준선이 50입니다. 50을 웃돌면 경기의 확장 국면이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50을 밑돌면 경기의 위축세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위축세 49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서 경제가 이렇게 안 좋다고의 반응이 이제 주가 수직 낙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경기가 적당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연준이 이것도 눈치 보면서 금리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뭐 위아래로 큰 폭의 등락세가 나타나진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해석되는 부분이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날 시장에서 종목별 데이터를 보시면 뚜렷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위험자산 경계 심리는 여전하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저가 매수세로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했고 대부분의 이제 테크 기업들이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지만 탄력도가 둔화됐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쭉 나열을 해봤는데 이거는 11월 28일 당잠사 화면입니다. 이 당시의 종목이 그대로 오늘 52주 신고가 영역에 들어간 종목들이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음식료, 제약바이오, 보험, 건설기계 이런 종목인데 음식료, 제약바이오, 보험은 미 증시 내에서 이제 방어주 성격으로 분류가 되죠. 결국 방어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실적주들의 선별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너무 위험한 고위험군의 자산보다는 안정적으로 갖춰갈 수 있는 가치주, 방어주 여기에 시장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진 시장은 탄력도가 요즘 좀 둔화되는 모습인데 신흥시장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까라는 포인트 어제 말씀을 드렸죠. 11월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시아 태평양 지수가 2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라는 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중국의 방역 완화 기대감이 주요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한국과 중국 내년에 좋을 것이라는 레포트를 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정말 IB들이 공통된 내용으로 한국에 대해서 매력도를 높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보고서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입니다. 중국은 중국 본토보다는 대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내년 되면 한국과 대만 주식에 베팅을 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한국은 저평가이기도 하고 환율에 대해서 이제 매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원화 가치가 지금 낮아 있는 상황,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수요 회복이 된다면 그 수혜를 한국이 먼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수익률은 한 30% 정도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시각 포지션 변화가 있다라는 걸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5년간 외국인이 계속 우리 시장을 매도를 했거든요. 연간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6월 말 이후부터는 순매수 기조가 잡히더라. 그래서 외국인이 이미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건 스탠리 그리고 다른 IB들이 같은 이야기를 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한국이 최고의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근거는 이제 반도체를 들고 있는데요. 반도체 수요가 지금은 안 좋고 업황 자체가 너무 안 좋지만 내년 1분기 바닥 찍고
딛고 올라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증시는 그것을 선반영시켜서 먼저 올라갈 것이다, 먼저 움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8월에서 9월 과대 낙폭을 보인 이후에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UBS, 도이체방크, 소시에테 제네랄 등 입을 모아서 한국 증시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IB들의 국가별 그 포지션에 대한 분석들을 쭉 보면 중국이나 인도 등에 대해서는 의견 좀 엇갈립니다만 한국에 대해서만은 같은 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띄고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시장의 부분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얘기 드렸던 대로 중소형 건설주에 대해서 브리핑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어제 정규장에서 이들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코스피 건설업종 지수가 2% 넘게 올라갔고요. 대형 건설주 중에서는 GS건설이 6% 정도, HDC 현대산업개발이 4%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목해 봐야 될 건 중소형 건설주였죠. 어제 서한이 상한가로, 동부건설 상한가로 마감 지었습니다. 동부건설은 개별적으로 8조 원에 달하는 수주 잔고, 약 7년치의 일감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개장 직후에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지능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마감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어제 최명성의 바닥 탈출에서 유망주로 제시해 주셨던 일성건설도 7%대 강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건설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올해 들어서 건설주, 건설 시장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 당시에 사실 그 전부터 대선 시기부터 이 앞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쏠리면서 건설주는 정말 대표적인 수혜주였습니다. 그때 기대감 때문에 한창 분위기가 좋다가 3월 중순부터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훼손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주택시장의 침체라던가 PF시장의 침체, 여러 가지 자금난 등의 우려가 나오면서 이렇게 건설주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가 어제 갑자기 다시 또 올라간 건데요. 11월 10일 부동산 시장 현황 대응 방안 같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나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올해 이 건설주들,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형 건설업체 각각 종목은 수익률이 어땠는지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코스피 지수가 올해 연중 누계로 봤을 때 17%가량 빠졌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GS건설은 상당히 더 많이 빠졌습니다. 36% 가까이 빠졌고요. 이외에 삼성물산이라던가 현대건설은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는 괜찮은 분위기를 가져갔습니다. 아무래도 네옴시티 관련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중소형 건설 업체들을 보시면 확연하게 눈에 띄는 거는 이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코오롱 글로벌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네옴시티 관련한 수혜 기대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도대체 어떤 부분이 이 건설주들의 주가를 끌어내렸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죠. 거기에다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가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컸고요. 레고랜드 사태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악화될 거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건설주들의 주가는 쭉 내려가는 모습,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 앞서 봤듯이 연중 누계 17%가량 빠지는 동안에 서한이라던가 동부건설, 일성건설, 신원종합개발 같은 중소형 건설주들은 확연하게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들 종목이 강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제 이들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쪽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월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죠.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속도 조절을 언급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이 건설주에게는 가장 큰 어제의 호재가 됐을 거고요. 그리고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 앞서 봤던 동부건설 같이 주요 건축 현장의 수주 소식이 호재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수주 잔고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기도 했죠.
거기다가 지금 화물연대 총파업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시멘트 분야와 관련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러면서 그나마 시멘트 그리고 레미콘 건설 업계는 그나마 지금 한숨을 잠깐 돌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11월 10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규제 완화라던가 대출 확대 같은 정책과 관련한 호재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네옴시티 수주 기대감이 있겠습니다. 또 서울시장과 사우디의 자치행정주택부 장관이 함께 주택 정책과 관련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을 더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건설주에 대해서 증권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체크해 볼 텐데요. 지나치게 싼 수준에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건설업종의 이 멀티플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앞서 체크해봤던 이러한 악재들 때문에 2020년 코로나19 시기를 하회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건설주 중에서도 어떤 쪽을 봐야 하냐? 이 해외 프로젝트 사업이 원활한 대형주 중심의 선별적인 매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아무래도 내년에도 전반적으로 주택 사업은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대감이 있는 네옴시티 등 해외 수주에 따라서 기업별로도 밸류에이션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종목을 잘 가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 증권사 의견을 더 볼 텐데요. KB증권입니다. 앞서 유한타증권에서도 대형주 얘기가 나왔는데 KB증권에서도 언제나 그렇듯 이 대형 건설사가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PF 혼란기 이후에 강화될 수 있는 대형사 주택시장의 점유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은 좀 좋지 않았지만 앞으로 여기서 좀 비약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고려해 봤을 때 업종 선호도에 따라서 현대건설을 가장 선호한다고 얘기했고요. 그 이후에 대림산업,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대우건설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설주들이 많이 올라가면서도 여전히 악재와 호재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악재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 불안한 급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상승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어제 많이 올랐던 중소형 건설사에서 봐야 될지 아니면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형 건설주 쪽에서 봐야 될지 각각 관심 종목은 어떻게 되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자, 앞서서 이제 건설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해봤고요. 저는 이어서 자동차 부분을 네.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정정 멘트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잠이 덜 깼는지 잠을 좀 덜 잤더니 네. PC를 PPI랑 헷갈렸습니다. PC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점 정정을 해드리면서 내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볼 텐데요. 어제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시면 자동차 쪽에 긍정적인 사인이 있었다라는 점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기 직전에 미국 내에서 이런 기사가 또 떴더라고요. 현대차, 기아 11월 미국 판매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기사 자체 현대차에 대한 사진이 지금 올라온 모습인데요. 세부 내용들 수치를 보시면 이번에 현대, 기아 쪽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 이상 증가한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감률로 보자면 이 아랫부분 스바루라는 쪽이 50% 이상으로 더 크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적인 판매 대수 차이가 큽니다. 이쪽이 압도적으로 좀 많은 모습이고 시장에서도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레포트를 좀 찾아봤는데요. 하나금융투자의 레포트입니다. 자동차 부품주가 좋아요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상황이 좀 바뀌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극심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불균형이 완화되고 있음에 주목을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중국 제외 월 평균 생산 대수의 비교치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반등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 자체가 조금씩 가동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익의 흐름상 봤을 때는 완성차는 주춤하는 모습, 크게 폭발적인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완성차보다 부품사들의 영업이익 보면 증감의 확실한 이 상승세가 두드러진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현대 모비스 부분이 특히 많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23년도 예상 수치입니다. 한온 시스템, 만도, 현대 위아 순으로 좀 이렇게 기입이 돼
돼 있는데요. 하나금융투자는 이 다각도로 이익과 대수의 판매의 기대감을 정리를 해서 최선호주로는 현대모비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차선호주로는 HL만도, 그 밖에 관심주로는 타이어앤 테크놀로지, 그리고 중소형단에서는 SL, PHI, DN 오토모티브 등을 같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그려보고자 하는데요. 미래를 준비하는 테마,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중간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상반기에는 다 아시겠습니다. 시장을 크게 이끌었었던 키워드 전쟁과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각됐었던 섹터들 좀 기입을 해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장기화 국면이 되면서 어떤 키워드가 더 지속되고 주목이 되고 발전이 되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탈세계화, 자원전쟁, 프렌드쇼어링, 공급망 재편 등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와 맞물려 있는 섹터들의 현황들을 정리해봤는데요. 반도체는 뭐 아시다시피 프렌드쇼어링이 진행이 되고 있죠. 미국 칩4를 추진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규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ASML의 EUV 장비 중국 수출 제한이 이미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TSMC 의존도를 낮춘다면 한국은 이 안에서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연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나 2차 전지는 아시다시피 IRA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일단 배터리 부품을 생산을 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고요. 광물의 원산지는 우방국 한정으로 이제 수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 그밖에 철강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부분은 오늘 당잠사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철강에 대해서 투자뉴스 7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당잠사에서 체크해드린 내용인데 이 패권의 탈환을 꿈꾸고 있다. 미국 쪽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급망 재편으로 미국 내에서 철강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미국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철강 수요와 공급단인데 보시면 최근 들어서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세부 데이터를 보시면 조금 더 드라마틱한 부분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별 수입량 비중 나와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비중을 볼까요?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대한민국 순입니다. 그다음이 러시아인데 대한민국이 한 10.2% 이때 차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는 6.1%입니다. 그런데 2022년 3분기가 되면 러시아가 0으로 뚝 떨어집니다. 9월부터 수출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다른 국가들이 이게 나눠 가졌는데요. 특히 대한민국의 비중이 12.3%로 올라간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 조력국의 철강 수입량 증가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그 뒷받침될 만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과 어떤 내용들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자리 옮겨서 출연자들에게 점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가나 안 가나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앞서 잠깐 얘기를 드렸던 시멘트 얘기하면서 나오기도 했는데 화물연대 총파업이 오늘로 9일째를 맞았습니다. 지금 산업 현장 곳곳 그리고 이 서민 생활에까지 피해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등 주요 업종에서 추라 차질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약 1조 6천억 원의 피해 규모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또 운전자분들께서는 최근에 주유소에서 이런 문구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휘발유 품절 사태가 이어지면서 기름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유류 재고가 바닥난 주유소가 전국에 총 49곳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 수도권의 재고는 2, 3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시멘트 쪽에 이어서 이제는 기름과 관련해서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기름 대란의 우려 속에서 유가 관련주들이 시간 외에서 일제히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모두 다 상한가로 마감 지었는데요. 시간이 된다면 이쪽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출발 성공 투자 앞뒤 부분을 다 할애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반응이 있기 때문에 개장 중계하면서 아마 중계를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 자리 옮겨서 구체적인 내용들 점검 받도록 하겠습니다.